안녕하세요. 양육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한 마음챙김 양육, 마인드풀 페어런팅을 함께할 정하나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 사실 마인드풀 페어런팅 프로그램은요, 이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그리고 좀 부드럽게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를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되는 마음은 좀 잠시 내려놓고요. 부드럽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모로서 해줄 단 3가지. 박노해. 무기 감옥에서 살아나올 때 이번 생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혁명가로서 철저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허약하고 결함이 많아서이다. 하지만 기나긴 감옥 독방에서 나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수많은 상상과 계획을 세우곤 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일체의 요구와 그 어떤 교육도 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서 온 내 아이는 이미 그 모든 씨앗들이 심겨져 있을 것이기에. 내가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단 3가지였다. 첫째는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무들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해보며 그 속에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기 속에 놓아두는 일이다. 둘째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를 새겨주는 일이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물자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거짓에 침묵 동조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일이다. 셋째는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과 채식 위주로 뭐든 잘 먹고 많이 걷는 몸 생활과 늘 정돈된 몸가짐으로 예의를 지키는 습관과 아름다움을 가려보고 감동할 줄 아는 능력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홀로 고요히 머무는 습관과 우애와 한대로 많이 웃는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유일한 자신의 삶조차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한 자가 미래에서 온 아이의 삶을 함부로 손대려 하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이기에. 나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안다라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고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행여 내가 후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저 내 아이를 믿음의 침묵으로 지켜보면서 이 주기벌리를 잠시 동행하는 것이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오늘 함께 할 이 마음챙김 양육은요, 사실 내가 마음챙김 양육이라는 제목 안에서도 어느 정도 엿보일 수 있습니다. 양육의 어떤 기술보다는요, 마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아이를 향한 어떤 기술, 또 양육의 어떤 태도와 행동을 배우고자 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 마음의 태도가 기술만큼이나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또 동시에 중요한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실제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마음챙김의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2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발달장애 부모에게서 특히 이 자기 돌봄, 나의 마음 챙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요, 이 신경 이론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 살펴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양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의 관점의 변화,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마인드풀 페어런팅은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 페어런팅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그 과학적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요, 실제 부모님들을 위한 이 마음 챙김의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 아주 많기는 하지만 이제 세 가지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기 돌봄이 필요한가? 인간은요, 진화하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시면요, 진화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길을 걷다가 우리가 큰 곰을 만나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뭘 해야 됐을까? 잘 보시면 파충류들 어떨까요? 자, 파충류가 지나가는데 이제 큰 위험에 쌓인 동물들이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기절한 척을 해요. 예,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미주신경에서 부동화 행동이라고 합니다. 기절한 척 하면서요. 네, 생존을 위해서 다 그 행동을 하죠. 자, 하지만 인간은요, 이것만으로는 네, 생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시스템을 이제 발전시켜 왔느냐?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겪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은 길을 걸어가다가 곰을 만나면요, 생존을 위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도망간다. 곰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셔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떨까요? 네, 곰보다 더 빠르게 내가 곰을 공격해야지만 네, 살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투쟁 그리고 도피의 반응을 해야지만 인간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인간의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요, 참 재밌는 게 만약 곰을 봤을 때 우와 저 곰 진짜 크다, 손톱도 발톱도 정말 날카로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순간에 이미 곰에게 잡아먹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가 잠시 기능을 멈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일 땐 어떨까요? 분명히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그 순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것도 어떠한 전략도 아이에게 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를 하죠. 자리를 피한다, 한숨을 쉰다, 혹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다. 즉 우리도 인간이기에 투쟁과 도피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진화했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생존과 관련된 진화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진화해 왔다. 이게 인간의 계통 발생, 즉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쭉 진화해온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유류들은요, 이렇게 투쟁과 도피 반응, 즉 생존만 가지고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종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실은 곰과 같은 이 으리으리한 몸집도 없고요. 사자처럼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종이 가장 큰 문화와 인류를 이루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무리를 지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요, 3단계의 그 미주신경 이론을 따르면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미주신경을 이제 발달해 가면서 즉 나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 즉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미주신경을 하나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결국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여전히 투쟁과 도피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즉 인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경계를 발달시키면서 자녀와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앞서 설명한 투쟁과 도피 반응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투쟁과 도피 반응은요, 바로 몸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 잘 보시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떠나요?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거나 손에서 땀이 난다, 혹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경험 혹시 없으실까요? 이처럼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나보고 아이로 하여금 도망가거나 혹은 아이로 하여금 투쟁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특히 포유류는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신경이었죠. 미주신경이요. 즉, 등 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언제인가를 보았더니요, 이곳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가늠할 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이 포유류들이요, 집단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스트레스 수위는 자녀의 스트레스 수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자녀의 지적 수준, 장애 여부, 인종, 성별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이 미주신경이 발달하는 것은 모두의 공통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두의 공통적인 신경계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의 스트레스 수위가 높잖아요. 어떨까요? 자녀의 스트레스 수위도 높아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접근했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본다면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쓸까?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한 어떤 기술을 쓸까였지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손 이외에 자녀의 스트레스 수위를 낮춰줄 수 있는 좋은 기술 혹은 도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나의 스트레스 수위가 높다 하면 우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 수위를 자녀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언제 학습을 제일 잘할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등 쪽의 미주신경이요. 활성화될 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안전한지 안한지 가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요. 아, 여기가 안전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훨씬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감정적으로 보다 안정감과 편안함, 평정심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더 많은 학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자녀에게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얼마나 더 좋은 기술과 교육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는가. 이고 그 안전한 환경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모의 스트레스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의 몸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 우리의 신경계가 아이들에게 개입해서 아이들 스스로도 본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다미줄 신경 이론에서 우리가 양육에서 주는 시사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한 상태, 하지만 이 차분한 상태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해석이 우와, 우리 집은 혹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있는 곳은 참 안전한 곳이구나를 해석할 여지를 우리가 잘 만들어주는 이 환경을 한번 같이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안정감이 느껴질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이 사회적 참여 시스템이 활발해진다. 즉,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즉, 나를 가르쳐주는 그 어른이 무엇인가 하자고 권유하는 것을요, 응당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 이 안정감은 사회적 참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 또 교육, 학습에 대한 접근을 훨씬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볼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가 혹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단서. 실질적으로요, 네, 얼굴, 표정에 있습니다. 목소리의 억양이요. 사회적 참여 시스템은요, 이 밑쪽에 있는 미주신경에서 엄마의 그리고 아빠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억양, 이 제스처를 보면서요,
아, 이 사람이 안전하구나를 가늠하지 엄마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전에 계속 우리가 부모교육이나 상담에서 조금 연습되었던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본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면서 보다 어떻게 편안한 목소리 그리고 편안한 얼굴 표정을 자녀에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한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양육은 결국에 아이들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양육의 관점을 한번 저희가 새로운 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양육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사실은요, 양육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양육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A라는 아이, 또 B라는 아이가 또 다른 양육의 기준점을 갖고 있고 또 각 가정에 따라 또 다른 것처럼요. 양육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다른 어떤 우리가 소나 강아지들은 어때요? 태어나면 며칠 지나면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요. 하지만 인간의 아이는요. 걷기까지 적어도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가요. 다른 포유류와 달리 인간, 그러니까 엄마, 산모의 산도가 길이가 짧아서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해서 태어나면 어떨까요? 네, 산모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 이 걸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기까지 어때요? 태어난 다음에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제일 첫 번째 양육은 기쁘다가 아니라요. 양육은 당연히 인간에게는 힘든 일이다. 자, 두 번째는요. 양육은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양육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표가요.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덜 고통스럽기 위한 것.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양육이 다 고통뿐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균형이에요. 행복도 또 기쁨도 평온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고통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기.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는요, 양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은 누구나 힘든 것이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압도감을 느끼고 또 부적절감, 또 그렇지 않으세요? 밤에 재워놓고 죄책감, 수치심, 분노감에 취약해지는 게 육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일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채집과 수렵을 했던 그 원시 시대에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요. 그때는 all mother이라고 합니다. 모든 엄마들. 그 같은 원시 시대의 여성들이요. 10에서 12명 정도가 달라붙어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한번 잠시 자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엄마와 같은 양육자가 몇 명 있을까? 한 명 혹은 2명, 많아도 3명. 그러니까 기존에 아이를 한 명 키웠던 일이 이전에는 12명의 일을 1명 혹은 3명이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많은 비용과 부담이 들으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요.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는요.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성인식을요. 12년, 15년, 길어도요.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시대 때는요. 적어도 15년 정도 키우면요. 성인식을 하면서 떠나보내요. 즉 양육의 기간이 그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공식적으로는 20년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일본 사회에서는요. 40대의 자녀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기간이 드는 것이 바로 이제 양육이 되었다. 또 과거에는 어떨까요? 채집, 수렵, 사냥 정도만 배웠으면요, 아이에게 삶을 사는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에는요, 또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음료수 한 잔도 주문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돼요. 자, 디지털 앱을 보고요, 지도를 잘 보면서 길을 찾아가야지만요, 친구를 만나고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면접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양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첫 출발점은요, 당연히 고통스럽다. 고통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통스러우니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보다 행복하자라기보다는 이 고통을 감내하며 내 자신이 덜 고통스럽기를, 고통을 잘 감내하기를 이라는 이 문구 하나를 가슴에 새기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마음 챙김 양육, 마인드풀 페어런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카바지 선생님이요, 실제 한국에서는 부모 마음 공부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인드풀 페어런팅과 관련된 책인데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마인드풀 페어런팅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양육에 우리가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부모는 편견 없이 개방적인 관심으로 자녀를 인식할 수 있으며 자동적인 반응을 하는 대신 자녀의 요구와 행동에 보다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마인드풀 페어런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려면 먼저 이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실 거예요. 이 마음 챙김이란요, mindful입니다. 영어를요, 띄어쓰기를 참 잘하셔야 돼요. mindful요, 붙여 쓰셔야 합니다. 자, 띄어쓰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mind 띄고 full 하게 되면요, 마음이 full, 가득 찬 상태. full, 가득 찬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제가 있고요. 여기 앞에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가 막 이것저것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같이 놀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마인드풀한 부모는요, 머릿속에 이따 저녁 뭐 하지? 반찬이 있나 없나? 아, 또 저녁 할 거리를 해야 돼.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고 있지? 라고 하면서요, 마음이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mindful,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바로 stressful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인간이요,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은 mindless,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앞에 자녀가 있어요. 그때 내 자녀에게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신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이신가요? 네. 그때가 사실 인간에 대해서요,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펴본 이 mindful은요, 이제 붙여쓰기, mindful은요, 마음을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 내 앞에 있는 자녀를요, 있는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존 카바지 선생님은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이때 중요한 건 의도예요. 내가 한번 우리 자녀를 편견 없이 한번 바라봐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순간에, 그리고 비판단적으로 딱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텍스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쉽지만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100일 된 아이가 울어요. 그때는요,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요,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의도. 어머, 쟤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요, 비판단해요. 그래서요, 어머, 왜 울까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요, 우는 아이에게 딱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똑같은 아이입니다.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울어요. 그때는요, 의도 사라집니다. 이 아이가 편했으면 하는 의도 사라지고요, 현재 순간 집중 안 돼요. 막 요리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 집중하면서요, 판단하게 돼요.
왜 또 울어? 뭐가 문제인데? 말로 하라고 했지. 왜 지난번에 가르쳐준 거대로 안 하고 있을까라고 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쉬웠던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순간 비판단적 주의 기울이기가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인간이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마음 챙김 양육은요 우리가 그때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의도를 가지고 딱 현재 이 수용적 태도를 가졌던 그 순간을요, 좀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자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존 카바지 선생님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를 쭉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용이요. 비판단적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이에게 장애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순간 사실요 장애가 있든 없든 10살 아이 누구나 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10살만 울까요? 네, 30이 되어도 울고요, 40이 되어도 울고요, 50이 된 엄마도 웁니다. 그런데요 내 아이에게 장애라는 이름이 딱 갖다 붙여진 순간에는요 얘 또 왜 울지? 뭐가 문제야? 도대체 무슨 상담을 더 해야 되나? 지난번에 말을 하라고 했는데 또 뭐가 문제일까? 라고 시작하면서요 끊임없는 머릿속에 판단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처음에 가졌던 비판단적 작동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 챙김은요, 또 하나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저희가 용어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자애는요, 사랑 자자, 그리고 애도요, 사랑애예요. 맺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합니다. 사랑과 사랑이 더해지는 마음. 그래서 타인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네. 또 하나 연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까루나,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거예요.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요. 자애의 자, 연민이 한자로는요. 슬플 비입니다. 이걸 합쳐서요. 저희가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은요. 당신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하기를, 그리고 당신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애, 사랑을 더하는 마음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느껴져요. 하지만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바로 슬픔, 고통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는요, 즐겁게 수다를 떨어요. 하지만 친구가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들으면서 나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싶어지죠. 즉 우리는요, 고통에 머물기는 힘들어져요. 하지만 더더욱 힘든 고통이 머물기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의 고통이 머물기를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무엇을 연습할 거냐면 self compassion. 부모 자신이 부모 자신의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 이걸 같이 연습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용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혹시 어떤 특정한 종교나 이런 부분에 좀 의존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혀 아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수많은 종교에서요, 이름만 달랐을 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용과 연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 이러한 개념들이 양육의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육을 한다라는 건 앞서서 내 심리적 기능, 즉, 압도감, 수치심, 죄책감, 이 감정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양육의 스트레스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요. 기술보다는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 그래서 최근에 이 마음 챙김을 그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얼마나 그 도움이 되나를 살펴본 연구에서요, 아주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챙김 양육이요,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요, 영국 의회에서 이 펀드를 마련해서요, 어느 정도냐면요, 찾아가는 마음챙김 부모 교육에서요,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이 마음챙김 전문가들이 양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마음챙김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의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좀 더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전두엽의 기능, 즉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 모든 기능에서, 조절하는 기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음챙김이 부모 자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특히 아이들의 발달에서도요, 많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좀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요, 긍정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발달이나 특히 이제 정서사회적 문제를 지닌 친구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때 앞에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을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자녀들은 자폐 스펙트럼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8주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마음챙김과 긍정행동 지원을 함께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마음챙김만 한 그룹, 세 번째 그룹은 긍정행동 지원을 한 그룹. 실제 10주 후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요, 마음챙김이라는 마음의 태도와 긍정행동을 함께 연습한 부모님들이 가장 효과가 높았고, 그 다음이 마음의 태도였어요. 마지막으로 행동이었습니다. 즉, 결국에는 엄마의 훈련이요, 중요한 건 이때 엄마의 태도를 본 게 아니라 자녀들이 얼마나 공격 행동이 줄어들었는지, 얼마나 지시를 이행하는 행동이 높아졌는지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때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차등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가볍게 한두 가지만 같이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에 제가 영상의 링크를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였는지, 제일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관점의 변화의 시작은요, 바로 초심자입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어땠나요? 우는 아이에게도 의도를 가지고 비판단적으로 보았죠. 자, 이때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연습이 있습니다. 먹기입니다. 자, 혹시 주변에 간단한 물도 괜찮고요, 커피도 괜찮고 음식이 있다면 가져와서 한번 처음 본 것처럼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색깔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먹을 것이라는 이 간단한 일상의 대상이 내가 처음 보는 것인 것처럼 연습하죠. 그것처럼요, 저희는요, 이제 과제입니다. 자, 물론 제가 과제를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우리 아이를 초심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것 발견하기. 이 새로운 것 발견하기를 위해서는요, 앞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요, 좀 연습이 필요해요. 이 연습은요, 정말 먹기 명상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요, 우리 체육관에 가서 매일 러닝도 뛰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이것을 처음 본 것인 것처럼 자꾸 먹고 냄새도 맡아보는 근력 운동도 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자녀를 처음 본 어떤 모습, 또 초심자의 마음으로 또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은 있는지 한번 관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제 양육에서 내 마음이 스트레스풀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화가 났을 땐 어때요? 여기 몸의 상단에 열감이 꽉 차 있죠.
그것처럼 또 반대로 우울하고 슬플 때는 여기 손끝 발끝이 하늘색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내가 실제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 전에 몸에서 더 빠르게 감정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몸을 안다는 것은요. 실제 내 마음을 아는 첫 번째 초석이 됩니다. 이때 마음 챙김을 일상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그 순간 내 몸에서 어디가 불편한지를 찾는 것. 큰 불씨를 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를 끄는 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약간의 배가 불편해진다. 얼굴에서 열감이 느껴진다와 같이요. 작은 불씨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순간 나를 아주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무해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손을 배 위에 한번 살짝 올려놓으시고요. 호흡하는 동안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나 배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셔도 좋아요. 또 배의 무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실제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흡을 하는 동안 이 호흡에 집중할 때는요. 생각하는 뇌가 잠시 일시정지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 아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에 있는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편해지면서요. 생각하는 내 책상이 깨끗하게 치워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워진 책상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한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해요? 어떻게 말해야 합니다를 배웠다면 그 전에 먼저 나의 스트레스 수위를 낮추고 신경계를 잘 안정시킬 수 있는 이 호흡 다루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손동작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요, 이렇게 엄마가 자녀를 꽉 안아줄 때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옥시토신은요, 행복감도 불러일으키지만 이 면역력도 증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뇌가 타인의 손길과 내 손길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손길만으로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옥시토신이 지금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배운 마음 챙김과 자기 친절이 무엇인지 간단한 손동작을 한번 기억하셔서 일상에서 내가 조금 고군분투하고 육아로 인해 힘겨운 감정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손동작을 한번 나 자신에게 선사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겠어요? 여기 손 위에 내가 자녀를 키우는 동안 또 가정생활, 또 부모로서의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잘해야 돼. 내가 잘 키워야지만 우리 아이가 잘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나를 힘겹게 했던 생각들입니다. 고통은요, 이렇게 내 얼굴을 감싸는 것. 그래서 이것밖에 보이질 않죠. 자, 마음 챙김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들숨 날숨과 함께 숨도 쉬어보시고 또 지금 있는 공간을 한번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초심자, 처음 만난 곳, 처음 있는 것처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또 무엇이 있나 한번 지켜봅니다. 이 순간 어때요? 네, 고통이 잠시 멀어지죠.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자, 하셨다면 이번에는 손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봅니다. 자, 아마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었다면 여기서 약간의 그 가볍고 동시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 인간 경험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구나. 이 순간 이 손동작을 다시 본인의 가슴에 가지고 옵니다. 애썼다라는 자기 친절. 그래서 앞서 배웠던 나를 향한 친절한 손길.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도록 나를 향한 손길 하나를 건네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마음 챙김. 초심자의 눈으로 자녀를 관찰한다. 두 번째, 3분만 하셔도 돼요. 가볍게 호흡을 한다. 그 다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마음 챙김, 그리고 보편적 인간 경험, 자기 친절의 이 손동작, 그래서 자기 연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손동작을 한번 기억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해서 조금 더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